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한국 현대소설 오정희의 새입니다. 이 책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남매의 파괴적 성장소설입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자 우미와 남동생 우일이는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외삼촌네 집에서 살게 됩니다. 외숙모는 매일 미치겠어 미치겠어를 입에 달고 살고 외숙모가 매일매일 미치기 때문에 외삼촌네 집을 떠나 큰 집으로 살러 갑니다. 큰어머니는 얘들 때문에 명대로 못 살고 지레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매일 입에 달고 삽니다. 겨울 방학이 끝날 무렵의 어느 날 아버지가 데리러 옵니다. 달 동네 셋집에서 아버지가 데리러 온 새 여자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게 될 새 집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동네에 있었다. 아버지는 큰 길에서 한 차례 꺾여 들어가고도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 반쯤 열린 녹색 철대문 앞에서 택시를 세웠다. 다 왔다, 이 집이야. 아버지가 골목의 막다른 집을 가리키고 그 손짓에 딸려 나오듯 열린 대문 안쪽으로부터 훌쭉하게 키가 큰 젊은 남자가 나왔다. 금은 양복 윗도리 안에 역시 목까지 올라오는 검정 스웨트를 받쳐 입은 그 남자는 온통 금은 빛깔의 옷 때문인지 얼굴이 유난히 하얘 보였다. 비켜 지나치다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우리를 보았던 것 같다.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나는 책가방을 맨 우일이와 나와 울룩불룩한 보따리를 든 아버지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며 부끄러워졌다. 그가 지나치자 짙은 화장품 냄새가 훅 끼쳤다. 칫, 기생 오라비같이 사내 새끼가 핥아먹은 죽사발 같은 낯반대게 하군. 아버지가 불현듯 어깨를 한끗 젖히며 앙다문 입사이로 나지막히 욕설을 내뱉었다. 남자도 화장을 하나? 나는 깜짝 놀라 코를 킁킁거리며 벌써 저만치 멀어져 가는 그를 되돌아보았다. 우리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시멘트를 바른 좁은 마당 귀퉁이 수도가에서 쌀을 싣고 있던 할머니가 돌아보았다. 키가 크고 뚱뚱했다. 회색 스웨트 앞으로 불룩하게 젖가슴이 늘어졌다. 애들을 데려왔수? 빈텀없이 얼근 얼굴에 박힌 조그만 눈이 우리를 훑어보았다. 안집 할머니시다, 인사드려라. 아버지의 말에 나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애들이 아직 어리구먼. 그래도 말썽이나 소란은 피우지 않을 겁니다. 아주 조용한 애들이에요. 아버지의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안집 할머니는 대꾸 없이 뒤뚱걸음으로 앞장서서 담과 벽 사이의 좁은 마당을 걸어갔다. 새방이라는 생각이 안 들 거야. 아주 새를 주려고 만든 방인걸? 돌아앉아도 아주 획 돌아앉아놔서 구슬해도 모른다고. 부엌에 수도가 없는 게 하나 흠이지. 이만한 방 구하기도 쉽지 않아. 안집 할머니가 몇 번이고 말했다. 뒤로 돌아가니 제법 넓은 마당이 나타났다. 안채와 나란히 두 개의 방이 붙어있고 기역자로 꺾여 역시 방인 듯 똑같은 밤색 나무문이 두 개 보였다. 마당을 가운데 두고 디귿자로 방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다. 안집 할머니가 그중 안채에 붙은 방의 문을 열었다. 문을 열면 부엌이고 부엌을 거쳐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나는 잠깐 귀를 기울였다. 어디선가 얇은 종이를 찢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쥐인가? 내 말에 우일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새소리야.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살폈다. 그러나 어둠발이 내리는 마당 어디에서도 새나 새가 깃들일 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가 벽의 스위치를 올려 형광등 불을 켰다. 방은 그다지 넓지는 않았지만 밝은 색의 비닐을 깔아 깨끗하고 환해 보였다. 창문도 커다랗다. 우일이와 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드문드문 켜지기 시작하는 시가지의 불빛이 보였다. 우리가 지나온 철길로 불 밝힌 기차가 달려갔다. 한없이 긴 몸체에 불빛을 달고 철길을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갔다. 야! 우일이가 한숨처럼 탄성을 내질렀다. 정일 도배를 하더니 분통같이 화나구먼. 안집 할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러 오기 전에 먼저 이 방의 도배를 했는가 보았다. 짐을 들여놓고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다. 국밥으로 저녁을 먹은 뒤 장을 보았다. 분홍빛 구름 같은 이불을 사고 솥과 석유곤로, 도마와 칼을 샀다. 발이 3개 붙은 플라스틱 둥근 상을 사고 붉은 고무장갑도 샀다. 아버지는 두툼한 지갑을 열어 아낌없이 돈을 썼다. 우일이와 나는 아버지가 지갑을 열 때마다 안타깝게 줄어드는 돈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걱정 마라. 아버지는 기술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야. 연탄 아궁이와 선반만 하나 달려있을 뿐이었지만 석유 곤로와 냄비, 도마 따위를 늘어놓으니 제법 부엌 티가 났다. 아버지는 비닐장판을 젖히고 방바닥 시멘터에 갈라진 금을 따라 단단하고 널쩍한 테이프를 붙였다. 이미 늦은 밤이었는데도 연탄과 쌀을 배달시켜 가져오게 했다. 쌀푸대는 방에 들여놓고 연탄은 부엌문 밖 처마 밑에 가지런히 쌓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버지는 집을 떠났다. 안집 할머니는 아버지가 색시를 데리러 갔다고 말했다. 니들에게 엄마가 생기는 거지. 저녁 무렵 아버지는 정말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체크 무늬의 커다란 트렁크를 든 아버지와 함께 온 여자는 눈썹이 까맣고 입술이 빨갰다. 황금색 머리털이 어깨 아래로 출렁거렸다. 탤런트 같다. 우일이가 홀린 듯 그 여자를 바라보며 조그맣게 말했다. 정말 예쁘다, 그치? 우일이가 내 팔을 잡고 흔들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여자를 흘긋흘긋 바라보았다. 당신 자식들인가? 우리들을 바라보며 여자가 말했다. 이젠 당신 자식이기도 하지. 우리 식구끼리 재미나게 사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그 여자가 피식 웃었다. 재미나게? 어떻게? 그 여자는 우리를 바라보다가 방안을 또 한 차례 휘둘러 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왠지 부끄러워하듯 쩔쩔매는 기색이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느닷없이 큰 소리로 말했다. 착하고 불쌍한 애들이야. 이제 곧 좋은 집을 지어 편하게 살게 될 거야. 이래봬도 이 박만식이가 그렇게 시시한 인간은 아니야. 한몫 잡아서 실컷 호강시켜 줄 테니 나만 믿으라고. 쨍 하고 해뜰 날이 있을 테니. 박 기사를 한번 믿어봐? 돈벼락을 맞아봐? 그 여자가 아버지의 등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도 이제까지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웃어댄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가 사납게 입을 앙 다물고 단단한 주먹을 쳐들어 여자의 웃는 얼굴을 후려치는 광경이 떠올라 우리는 움찔 물러섰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날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난 한다 하면 화끈하게 하는 사람이야. 아버지는 허허 큰 소리로 웃고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우리도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놓여 따라 웃었다. 새엄마다 엄마라고 불러라. 아버지가 내게 말했지만 나는 말없이 빤히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무엇이든 나를 따라하는 우일이도 그 여자를 빤히 바라보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그 여자의 얼굴을 우리가 오려내고 땅에 묻어버린 그 많은 얼굴들과 맞춰보려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처음이니까 낯설어서 그래. 차차 좋아질 거야.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가죽 잠바 속의 어깨가 두툼하고 주먹진 손은 거칠고 단단했지만 늙었다. 귀밑 머리털이 희끗희끗 새어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주 젊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늙어 보였다. 그 여자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게 틀림없었다. 커다란 멋진 가방을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우리들의 모든 물건이 담긴 커다란 가방과 함께 먼 길을 지나
외삼촌의 집으로 큰 집으로 살러 갔었다. 그 여자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나? 그 여자는 방의 윗목에 신문지를 깔고 5켤레의 구두를 늘어놓았다. 빨강과 초록과 검정과 흰색, 그리고 그 기막힌 은색의 하이힐, 단번에 방안이 환해졌다. 도망가려고 구두를 많이 샀나? 내게 묶인 몸이라는 걸 잊지 마. 달아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내게 내 전 인생을 투자했어. 아버지가 못마땅한 기색으로 구두들을 홀겨보았다. 무엇보다 우리를 흥분시킨 것은 새 텔레비전을 산 일이었다. 큰 집의 지익지익 소리나고 화면이 늘 안개 낀 듯 흐릿흐릿하고 흔들려서 조바심 나게 안타깝게 하던 낡은 텔레비전에 될 게 아니었다. 새 텔레비전 속의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손 내밀고 걸어 나올 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움직였다. 그 여자가 온 다음 날 아침 오일이와 나는 마당에서 엿기를 들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추운 날이었는데도 그는 자줏빛 추리닝의 바지자락을 무릎 위까지 걷어올리고 러닝 셔츠 바람으로 무거운 엿기를 들어 올렸다. 이앗! 기압과 함께 엿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자 귀 밑에서 턱까지 수염 자국이 퍼런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붉어졌다. 어깨와 팔의 힘줄이 불뚝불뚝 사납게 튀어나왔다. 올림픽의 역도 선수처럼 두 팔을 들어 올린 채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굽히고 왼쪽 다리를 뒤로 뻗은 자세로 한참을 서 있었다. 팔다리의 살들이 푸들푸들 떨려 금방이라도 무거운 엿기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릴 듯 아슬아슬했다. 우일이와 나는 움찔 멀찌감치 물러섰다. 그는 엿기를 내려놓고 휴 긴 숨을 토해냈다. 그리고는 구경을 하는 우리들에게 쓱 손을 내밀었다. 낄낄 웃으며 뒤로 감추는 우리의 손을 억지로 잡아 세게 흔들었다. 엊그제 이사 온 꼬마들이구나. 한 집 식구가 되었으니 잘 지내자. 그가 화물트럭 운전사 이씨 아저씨였다. 오일이의 말이 맞았다. 우리가 이 집으로 오던 첫날 저녁 희미하게 들은 것은 새소리였다. 마당 건너 우리 방과 엇비껴 마주보게 되어 있는 그의 방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새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우리가 방문 안을 기웃거리자 그는 세 장을 밖으로 내왔다. 잿빛 털의 가슴팍만 흰 작은 새가 세 장 쇠창살에 매달려 주둥이를 비비며 울고 있었다. 세 장 안에는 소꿉놀이처럼 앙증맞게 조그만 좁쌀통과 야채통, 물통 따위가 있었다. 거울도 있었다. 친구하라고 놓아준 거야. 제 동무인 줄 알거든. 새는 거울에 비치는 제 모양을 보고는 부리로 쪼고 날개를 퍼덕이며 수선을 떨었다. 바보 새야! 내가 말했다. 새가 내 말을 알아들은 듯 점처럼 찍힌 동그란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우일이도 새처럼 둥그렇게 뜬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새를 바라보았다. 내 마누라를 소개해야겠구나. 예쁘냐? 과부새란다. 밤이면 님이 그리워 울고 아침이면 배가 고파서 온단다. 나는 호랍이고 이 새는 과부니까 서로 짝이 맞는 거야. 이 새도 그걸 알지. 내가 없을 땐 외로워서 자꾸 울어대니까 새 집에 검정 보자기를 덮어준단다. 그러면 밤인 줄 알고 언제나 잠만 자지. 그가 새장에 입을 갖다 대자 새는 부리로 그 입을 톡톡 쪼았다. 그의 두터운 입술이 간지럼 타듯 움찔대는 모양이 무서워 내가 히힛 웃자 그는 내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오일이가 새장의 창살 사이에 손가락을 넣자 새는 놀라 푸드덕거리며 달아났다. 아저씨는 처마에서 길게 늘어뜨린 철사줄에 새 장을 걸었다.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자칫 쥐한테 잡혀 먹히거든. 새는 원래 천사나 신선처럼 하늘에서 사는 거잖니? 지저분하고 질척거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나쁜 놈들이 우글거리는 땅 세상이 뭐가 좋겠니? 목을 길게 빼고 발도둠질을 했지만 키 작은 우리들이 아저씨의 눈높이에 맞춰 허공에 매달린 새 장 안을 들여다보기에는 어림없었다. 그래도 우일이는 좀 채 그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고개를 발딱 젖히고 위를 올려다보느라
커다란 머리통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보고 싶으냐? 새를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아저씨는 담장 윗부분의 시멘트 벽돌을 몇 장 떼어내었다. 아저씨는 힘이 세었다. 소나기에 힘을 주자 담장 벽돌은 소리 없이 떨어졌다. 뒤꿈치를 반짝 들고서야 두 발이 간신히 올라섰지만 벽돌들은 훌륭한 디딤돌이 되었다. 내 몸도 허공에 붕 떠있는 것처럼 세장안이 환히 보였다. 주인 할마씨가 알면 담을 헐어냈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뭐 이런 집에 담 넘어 들어올 도둑이나 있겠니? 아저씨가 키 작은 우일이를 위해 담장에서 벽돌 한 장을 더 드러내며 씩 웃었다. 이 집에는 세던 사람이 많았다.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나는 똑같이 생긴 4개의 밤색 나무문 안쪽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새들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전사 이씨 아저씨의 옆방에는 과자 공장에 다니는 문씨 아저씨 부부가 살고 안집에는 할머니와 함께 몸을 못 쓰고 누워있는 딸 연숙 아줌마와 연숙 아줌마의 남편이 살았다. 공장집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없는 문씨 아저씨 부부는 아침 일찍 함께 공장으로 나가고 장거리를 뛴다는 이씨 아저씨는 이틀이나 사흘 만에 한 번씩 들어왔다. 우리 옆방은 거의 늘 사람 기척이 없이 조용했다. 거의 종일 연숙 아줌마의 방에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와 이씨 아저씨의 방에 갇혀있는 새소리, 안집 할머니가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푸성기를 씻으면서 내는 물소리 따위만이 들렸다. 이사하고 여러 날이 지나서야 나는 우리 옆방의 주인을 처음 보았다. 젊고 좁다란 얼굴에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는 안녕하세요. 옆방에 이사온 바구미예요. 하는 내 인사에도 침울한 표정을 지은 채 고개만 조금 끄덕였을 뿐 좀채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외판원 정씨라고 알려준 것은 이씨 아저씨였다. 무슨 장사를 하는지는 이씨 아저씨도 모르는 것 같았다. 집은 늘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지만 이씨 아저씨가 돌아오면 지붕을 벗겨버린 것처럼 시끌벅적해졌다. 이씨 아저씨가 집에 있을 때면 이른 아침 시끄럽게 울어대는 새소리와 으악 엿개 소리에 잠이 깨었다. 우리 방문을 벌컥 열고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형씨 신고식을 하시우 한 것도 그였다. 우일이와 내가 잠자리에 들면 그 여자는 늦은 밤인데도 부엌에서 오래 물소리를 내며 무슨 놈의 집이 부엌에 수도도 없담. 양심에 철판 깔았어. 이러고도 돈을 받아먹다니. 요즘엔 아무리 콧구멍 많은 새빵이라도 입식 부엌과 더운 물 쏟아지는 목욕탕과 양변기, 기름 보일러는 기본이라고. 그 여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방에 들어올 때마다 빼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면 아버지는 곧 근사한 집을 지을 거라고. 뜨거운 물이 하루 종일 쏟아지고 연탄 따위는 갈지 않는 기름을 펑펑 떼는 집을 지을 거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물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냐? 유리창이 커다란 집, 방이 많은 집, 2층 집, 3층 집. 살고 싶은 집은 얼마든지 많았다. 오냐? 2층 집도 짓고 3층 집도 짓고 둥그런 집도 네모난 집도 지어주마. 아버지는 마술사 같았다. 아버지의 커다란 손짓과 거침없는 대답에 따라 단박 그들의 집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살 수 있는 높고 커다란 집과 그 앞에 스르르 멎는 번쩍번쩍하고 날씬한 자동차까지. 나는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저녁 세수를 마치고 들어온 그 여자가 재빠른 손짓으로 갖가지 화장품 병들을 헷갈리지 않고 바꿔가며 닦고 문지르고 또 닦아내고 바르는 모양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베개를 가슴팍에 받치고 이불 속에 엎드려 담배를 피우며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어서 자거라. 아버지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언제나 그 여자가 화장을 마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여자는 아버지의 단단한 팔뚝에 황금빛 숱 많은 머리칼을 마구 허트린 채 몸을 뒤채며 잠을 잘 못 잤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머리가 아프다고. 아마 틀림없이 이 방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나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한 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장판을 젖히고
방바닥과 굽돌이를 돌아가며 빈틈없이 테이프를 붙였다. 그 여자가 화장을 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자 아버지는 자기가 붙은 빨간 화장대를 사왔다. 아래에는 작은 서랍이 3개나 달렸고 위에는 벌렸다 오므렸다 할 수 있는 길쭉한 삼면경이 달려 있었다. 조그맣고 앙증맞은 화장품 병들이 화장대의 키높이대로 가지런히 놓였다. 방안이 밝고 아기자기해졌다. 화장품 병들은 뚜껑이 꼭 닫혀 있어도 저절로 향기로운 냄새를 퐁퐁 품어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볼을 불룩하게 내밀고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면서 휘바람을 휘휘 불었다. 우일이와 나는 이씨 아저씨의 바보새처럼 화장대에 붙어 앉아 거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거울의 이염새 때문에 잘라지고 삐뚤음이 어긋나 이상해 보이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깔깔대곤 했다. 거울이 흐려지면 슬픈 일이 생긴단다. 그 여자는 우리들의 입김으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거울을 깨끗이 닦았다. 그 여자는 매일 아침 열심히 화장을 했다. 화장을 하면 방 안에 은은히 화장품 냄새가 감돌았다. 그 여자가 만드는 음식, 퍼주는 밥에서도 화장품 냄새가 났다. 그 여자는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그 여자를 너라고 불렀다. 엄마라고 불러라.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말했지만 그 여자는 우리들의 엄마가 될 생각이 없나 보았다. 차라리 언니라고 불러라. 언니가 아닌데요? 네 엄마도 아니지. 그 여자는 깔깔 웃었다. 그 여자는 아주 잘 웃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나란히 이불 속에 다리를 묶고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아버지가 그 여자의 가슴이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간지럼을 태우면 솜털이 파르르 일어서듯 높은 소리로 자지러지게 웃었다. 우리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다. 나도 우일이의 간지럼을 태웠다. 내가 겨드랑이와 발바닥을 간지리면 우일이는 온몸을 동그랗게 접고 미친 듯 웃으며 이불 속으로 숨었다. 눈먼 굼벵이, 팽이, 털복숭이 강아지, 솜방망이야. 이불 속에 숨어 조바심 치듯 빠르게 혹은 느릿느릿 능청 떨며 움직이는 아버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 여자는 몸을 뒤틀고 낄낄대며 말했다. 아버지는 간지럼 태우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솜방망인지 새줄고공인지 단단히 맛을 배주지. 나는 이불 속으로 달아나는 우일이를 쫓아가며 말했다. 눈먼 굼벵이, 탈복숭이 강아지, 솜방망이야.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새들어 사는 사람들을 불러 신고식을 했다. 사람들은 모두 취해서 가고 이씨 아저씨 혼자서 남아 있었다. 나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지는 것 같았다. 우일이는 어느새 윗목에서 꼬부리고 누워 잠이 들어 있었다.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쏟아졌다. 우일이의 곁에 눕자 스르르 눈이 감겼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릇과 술병들이 너저분하게 널린 상이 윗목으로 치워져 있고 이씨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감고 얼굴을 때리며 앙다문 입새로 나지막히 내뱉고 있었다. 네 근본을 알아본 거야. 사내들 앞에서 아직도 꼬리를 쳐대? 그 여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뺨에 시퍼렇게 손자국이 났다. 꿈인가? 나는 몸을 동그랗게 한끗 오그리고 눈을 꼭 감았다. 숨소리도 죽였다. 우일이가 덜덜 떨며 내 몸에 바짝 달라붙어 눈을 꼭 감고 끄끄 목구멍 막히는 소리로 속삭였다. 글쎄 똥구멍에 메탈을 단대. 웃긴 말이야. 정말 웃긴 말이잖아. 무서워 죽겠어. 누나도 그렇지? 나는 무서웠지만 터질라. 터지면 어쩌나 하마하마 위태롭게 부풀어 오르던 풍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탁 터져버렸을 때의 두렵고 불안한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을 때의 이상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때린 것은 처음이었는데도 그것은 이미 보았던 장면처럼 익숙하고 친숙했다. 그 여자의 자지러질 듯한 숨 넘어가는 웃음 속에서 아버지의 단단한 주먹 속에서 팔뚝에 흩어진 황금빛 머리털에서 여자가 밤화장을 끝내기를 그리고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 눈 속의 의심 많고 어리석은 열기 속에서 자라나던 것들.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 아버지는 가까운 곳의 학교에
우일이와 나를 데리고 가서 전학 수속을 마쳤다. 나는 5학년 3반이고 우일이는 3학년 1반이 되었다. 담임인 여선생님은 내게 눈이 아주 예뻐구나 했다. 그것은 특별한 말이었다. 큰어머니는 내가 빤히 쳐다보면 네 눈깔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곤 했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났다. 큰 건물을 짓는 공사장이 있는 먼 고장으로 떠난 것이다. 한눈 팔지 마. 이번 공사만 끝나면 면사부를 씌워주지. 아버지가 떠나면서 그 여자에게 단심한 말이었다. 어느 날 그 여자는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며 안집 할머니에게 하소연을 했다. 내가 이 나이에 남의 자식 치다거리나 하며 살겠어요? 놀아도 아까운 세월은 가는데 돈이 있나 집이 있나? 검송아지 묶어둔 것처럼 큰소리 탕탕 치며 꼬시는 말에 속아서 따라왔지만 청춘이 아까워요. 그리고 여자는 떠나갔다.